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사흘 전 중장거리급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열병식 때 김정은 위원장이 핵 선제 공격 가능성을 운운한 이후 첫 도발입니다. 10일에 있을 새 대통령 취임과 2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겨냥한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새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이 진영을 짜면서 대북 정책, 외교 안보 정책의 윤곽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모시고 최근의 한반도 상황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시다시피 북한이 우리 새 정부 출범, 새 대통령 취임식을 불과 엿새 앞두고 미사일 도발을 했고요. 최근에 북한의 그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복구 작업을 계속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인가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7차 핵실험은 이미 예고된 거죠. 왜냐하면 2018년 5월 달에 그 여러 나라의 5개 나라의 기자들을 초청해서 보는 앞에서 그 파괴를 하면서 다시는 핵실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거든요. 네. 그 이제 핵실험 모라토리움인데 미사일도 발사하지 않겠다고 했고, 근데 금년 3월 6일 날 그 갱도를 다시 복구하는 공사를 시작한 것이 이제 이 위성으로 포착이 됐죠. 대체로 한 2달 기술적으로 한 2달 걸릴 거라고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3월 6일부터 2달이면 5월 6일쯤 되겠죠. 그렇게 되면 취임식 직전이 되는데 과거에도 한 일주일 정도를 미리 잡습니다. 핵실험 날짜를. 그 안에 가령 비가 오거나 구름이 많이 빼거나 하면은 날 좋을 때를 기다렸다가 하는 바람에 넉넉하게 시간을 잡는데 5월 6일 그 쯤에서는 갱도공사가 이제 마무리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취임 직후가 될지 아니면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 직전이 될지 그거는 자기들이 계산해가지고 아마 전략적 그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을 택할 겁니다. 물론 저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거 다 봐가면서 시점을 타이밍을 정할 거예요. 예. 네, 핵실험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지난달 열병식 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 핵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단순한 위협이라고 하기에는 좀 엄청난 발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위협적이기는 한데 그거는 아마도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더 긴밀해질 것 같고 새 정부 들어서서 또 이미 그 해놓은 말이지만은 지금 다시 공약에는 그게 안 들어갔던데 가령 핵 선제 공격이라든지 정밀 타격이니 그다음에 또 사드 배치니 그다음에 또 북한이 도발하면은 도로 형벌을 거치겠다는 식의 얘기들을 좀 강한 얘기들을 했죠. 당선자가 후보 시절에 그런 것이 북한한테 굉장히 강하게 꽂혔을 거예요. 말하자면은 한미동맹 강화라는 명목으로 미국의 전략 자산을 오히려 한반도 주변에다 배치를 시키고 필요하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를 더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건드리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식의 얘기를 미리 해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계산을 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그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서를 교환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남북 관계 개선 얘기도 좀 했었고요. 또 며칠 전에는 북한에서 2018년 그 한반도의 봄을 담은 그 남북 정상회담 화보집도 발행을 했고요. 이런 핵 위협을 통한 압박 또는 대화 어느 쪽에 방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어느 쪽에 강점이 있다고 딱 단정적으로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고 네. 투트랙이죠. 투트랙인데 양면 전술. 그러니까 친서를 교환하면서 그 내용에 그때 2018년에 우리가 참 친하게 지냈을 때가 좋았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보름 후에는 이 2018년 화보집을 아주 굉장히 두껍게 냈어요. 83페이지나 되게. 그 내용을 저도 한번 쭉 훑어봤는데 역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동시에 그러나 만약 남쪽에서 새 정부가 강하게 나가면 우리는 더 강하게 나갈 수 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일부에서는 아니 친서도 교환한 것을 공개하건 마당에 또 미사일을 왜 쏴? 도대체 본심이 뭐야 그러는데
정치의 세계에서 본심이 어디 있습니까? 두 가지 다 해보는 거지. 네, 이제 우리 새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 진용이 짜졌고 또 국회에서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는 새 정부 국정과제도 발표했는데요. 외교 안보 분야 주요 내용 잠시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인수위는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란 표현을 사용하며 주요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점을 국방 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맞춰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고 남북 경제 협력을 추진한다는 구상도 내놨는데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강화도 명시하고 한국형 삼축 체계 확보와 대규모의 한미 실기동훈련 재개, 한미 경제안보 2+2 장관회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재건하고 중국과는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강화하고 자유적 차원의 선제 타격을 거론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발언도 주목을 끌었습니다. 북한이 핵 보유를 통해서는 얻을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갖도록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국제 협력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한미 군사동맹의 결속력을 높이고 우방국과의 상호 호혜적인 국방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새 장관 후보자들의 발언을 들으니까 이제 새 정부의 큰 대북 정책 방향은 잡힌 것 같은데 이제 구체적인 대북 정책에 이제 이 밑그림이 그려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큰 방향은 지금 이미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박진 후보자의 그 국회 답변 중에서 좀 주목할 부분이 북한이 핵을 가져서는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뭐 인식시키겠다는 그런 식의 얘기를 했죠. 그게 30년 동안 해온 얘기입니다. 북핵 문제가 불거진 것이 93년 그때 김영삼 정부 초에 NPT 탈퇴 3월 12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 관련 동북아 관련 그 국가들이 전부 북한이 핵을 가져가지고는 절대로 도움이 될 것도 없고 경제도 어려워질 거고 오히려 안보 차원에서도 위험만 더 커질 텐데 왜 핵을 가지려고 하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버려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 북한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핵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핵을 갖지 않으면은 미국이 언제 우리를 쳐 죽일지 모른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를 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핵을 내려놓겠다. 그 얘기를 계속 되풀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수위나 뭐 새 정부 그 NSC가 바로 그 동시 행동, 그다음에 북한이 말하는 그 소위 체제 안전 보장 이거 없이는 핵을 뺏을 수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중국에서는 그거를 북한의 그런 미국의 그 대북 압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합리적인 우려라는 표현을 써요. 합리적인 우려, 근거가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 미국을 겁내는 것은 일리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합리적이라는 얘기는. 네, 이런 북핵 문제를 포함한 이 새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놓고 일부에서는 이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천이랑 좀 비슷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글쎄요, 내가 어떻게 제발 보십니까?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랐었는데 결국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은 경제 지원을 해주겠다. 선비핵화 후 경제 지원이죠. 그러면은 비핵 개방 3천이죠. 그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천이라는 건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첫째, 두 번째 경제 개방을 하면 국제사회와 그 한국이 손잡고 북한의 1인당 소득을 3,000달러를 올려주겠다. 그게 비핵 개방 3천인데 지금 개방 개혁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지만 그때와 다른 점이지만은 북한이 비핵화를 먼저 하면은 경제 협력을 해주겠다 하는 것은 비핵 개방 3천하고 그 프레임이 같다, 구도가 같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 여건을 조성하는 그런 식의 접근을 해야 되는데 출구에서 그 받아낼 수 있는 비핵화를 먼저 입구에서 먼저 보장받고
들어가려고 하면 일이 안 되죠. 진도가 안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미국, 중국 등 한반도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입니다. 한반도 정세, 북핵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1일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을 국가안보실장에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안보실 1차장으로 각각 임명했는데요.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인물들이란 평가입니다. 포괄 안보적 관점에서 저희 국익을 최우선하는 당당한 외교, 그다음에 튼튼한 안보를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핵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는 데는 이 미중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영향도 있는 거겠죠?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그러니까 반대급부가 분명히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핵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지만 그 문제를 놓고 한때는 그 미중 관계가 복잡해지기 전에는 육자회담 같은 데서 중국이 상당히 미국 입장에 협조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러시아까지도 네. 육자회담에 남북, 미중, 일로 6나라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미국은 지금 줄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바이든 정부로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지금 각을 세우고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하나라도 풀어야만 뭡니까 11월 달에 지금 열리게 돼 있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한테 완전히 의회를 뺏기지 않을 가능성이 외교적인 성과가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북한과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아까 저 김성한 안보실장이 내정자가 뭐 국익을 중시하겠다고 그러는데 미국도 자기 국익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북한과 협상문 그 비핵 문제를 타결을 짓는 이 협상을 시작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선거를 치르려고 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계속 북한을 무슨 뭐 대가 주지 말고 북한한테 대가 주지 말고 그냥 압박으로 핵을 뺏어내자 할 때 그 북한이 그걸 들어주겠는가? 네. 그때 한미 간의 보조 브리치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리 지금 출범 직후부터 알고 시작해야 될 겁니다. 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한 한반도 진단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5월 1일은) 세계적으로 메이데이 노동절입니다. 우리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5.1절이라고 해서 경축하고 또 행사도 크게 열고 있습니다. 이번 5.1절 때 북한 TV에서 일하면서 공부하는 이른바 노동자 대학생을 집중 조명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거리마다 축제 분위기에 화려한 공연도 펼쳐집니다. 북한은 5.1절을 7대 명절의 하나로 지정하고 각종 행사를 열어 기념하는데요. 이날만큼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고급 요리와 문화 생활을 마음껏 즐긴다고 합니다. 5.1절을 기념해 조선중앙TV는 직장에서 좋은 성과를 낸 근로자들을 집중 조명하기도 했는데요. 일하면서 대학 교육을 받는 노동자 대학생도 있었습니다. 마음껏 배울 수 있는 이런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었는데 저희의 노력이 따라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막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면 항상 과학기술 보급실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노동자 대학생은 계속 늘고 있다는데요. 평양공업대학에선 현장 응용력을 높이기 위해 실습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의료기구를 만드는 이 공장에선 약학대학 교수를 초빙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노동자 대학생이다 라는 궁지를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좋은 교육체제에서 마음껏 배워가지고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도 얼마나 풀 수 있게 됐고 신심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지 못했을 때 대면 수업이 불가능한 근로자들은 원격 강의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북한 주요 대학에는 우리의 사이버 대학과 비슷한 원격 교육 체계가 마련돼 있고 수강생만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격 교육의 그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선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일하면서 배우는 근로자들도 그 주동적인 학습자, 이 탐구자로 이렇게 만들도록 이것이었습니다. 북한은 2020년 4월 원격 교육을 위한 법까지 제정하면서 근로자들의 전문성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영재 교육에 대한 관심이 대단합니다. 최근 북한 TV에서 어릴 적부터 오른쪽 뇌를 개발시켜야 한다는 프로그램을 방영했는데요. 악기를 연주하면서도 또 그림을 그리면서도 오른쪽 뇌를 발달시키는 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서 흥미를 끌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피아노 음계를 맞추면서 세 자릿수 암산을 하는 북한 어린이. 유치원 때부터 다양한 형태로 조기 교육을 하는 북한이 최근 새 프로그램을 방송했는데요. 사람의 뇌는 부위별로 각각 다른 기능을 한다면서 오른쪽 뇌 개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조적 사색과 직감력, 기발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과 같은 것은 오른쪽 뇌에 의존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오른쪽 뇌를 단련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왼손을 많이 쓰라는데요. 오른쪽 뇌가 왼쪽 몸의 감각을 조절한다는 겁니다. 가방을 들거나 문손잡이를 잡는 것, 그리고 물이 뜨거운가 찬가를 알아볼 때 대체로 오른손을 쓰는데 의도적으로 왼손을 쓰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악기를 연주할 땐 두 손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오른쪽 뇌 자극에 효과가 좋다는데요. 또 그림을 많이 그리면 직관력을 키우기 때문에 오른쪽 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더불어 공간 감각을 개발하라는 것도 단련법의 하나입니다. 어린이들의 경우 종이로 배나 새와 같은 것을 만드는 종이 공작을 하면 입체적인 감각 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영재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날이 발전해가고 있는 우리 사회주의 교육제도 하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수많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들도 아이들의 오른쪽 뇌 발달에 적잖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북한은 좀 더 나아가 아예 당국이 나서 영재 교육법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25일에 있었던 북한의 열병식 장면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당시 북한은 각종 최신 미사일들을 공개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핵 선제 공격 가능성까지 언급했었는데요. 북한은 이번 열병식 행사를 그 어느 때보다 크고 화려하게 벌였는데요. 이게 다 대내외에 보내는 메시지를 극대화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하겠습니다. 과거 북한이 벌였던 열병식들은 어땠는지, 그때마다 어떤 의도들이 있었는지 북한 열병식의 정치학 클로저 북한에서 분석해봤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이 열린 지난달 25일. 불빛으로 환하게 밝혀진 평양시 도로 위로 각종 군사 무기들이 줄지어 늘어섰다. 김일성 광장에도 3355 주민들이 모여들었다. 김정은 동지께서 존경하는 리설주 여사와 함께 광장 추석단에 나오셨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등장과 함께 열병식이 시작되고 야간에 진행된 행사인 만큼 화려한 조명과 폭죽들이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았다. 드디어 장엄한 열병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이날 열병식은 72개 종대 2만여 명이 참가해 최근 5년간 열린 열병식 중 가장 큰 규모로 전해지고 있다. 등장한 무기 역시 총 26종 170대로 2019년 이후 개발된 최신의 전략 전술 무기가 총망라된 것으로 확인된다. 비슷한 시기에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과 김일성 주석 110회 생일은 비교적 조용히 넘겼지만 이번 열병식에 각별한 공을 들인 것이다. 사실상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듯이 조선인민혁명군의 열병식을 대규모로 치르는 방식으로 해서 전체 구성이 어떻든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행사를 약간 비중을 약간 안배를 한 느낌, 이게 상당히 강하게 보여집니다. 북한 최초의 열병식은 1948년 정규군 창설식. 국민통합을 그림을 위해 앞으로 나아갑시다. 조선 국민의 긍정인 조선 국민군 만세. 광복절을 경축하는 이후 주로 광복절 때나 열던 북한의 열병식은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정권 창건일이나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 등 김일성 주석의 항일 혁명을 기념하기 시작했다. 199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고 사령관에 오르면서 이전보다 훨씬 화려하고 규모도 커졌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최고 사령관으로 모시고 처음으로 진행된 조선인민군 창건 예순돌 경축 열병 종대. 이례적으로 육성 메시지를 남길 만큼 열병식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애정은 남달랐다. 영적 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영광이시라.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 열병식을 자신의 첫 연설 무대로 삼았다. 집권 이후 첫 육성 연설이었다. 우리 혁명 대호의 진도에는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태양기가 휘날릴 것이며 언제나 우리를 새로운 승리로 고무추동할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10년 동안 모두 11번의 열병식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국방력을 선전하고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그 가운데 2020년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은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다. 밤하늘을 화려하게 가로지르는 전투기와 형형색색의 불꽃놀이에 드론 촬영까지. 사상 최초의 심야 열병식이었다. 파격은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에서도 이어졌다. 우리 인민군 장병들이 발휘한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헌신은 누구든 감사의 눈물 없이는 대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붉게 상기된 얼굴에 김 위원장이 울컥하거나 안경을 벗었다 쓰며 감정을 추스르는 모습이 그대로 전파를 탔다. 코로나19는 물론 각종 자연재해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열병식 연설을 돌파구로 삼은 것이다. 코로나 국면에 고생을 하고 있다. 대북 제재 압박에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다. 감사하다. 인민들에게 감사 표시를 아주 이례적으로 약간 울먹이면서 표현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이 행사가 단순히 무기를 보여주는 용도 이상으로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뭔가 위로해주는 역할? 뭐 그런 어떤 그 퍼포먼스로서의 아마 의미를 상당히 부여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번 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도 형식과 내용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다양하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열병식 자체가 주민들에게 하나의 볼거리로 자리 잡았다. 밤하늘가에 아름다운 뷰물무리들이 내리는가. 김일성 광장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낮 시간 퍼레이드와 카드 섹션과 같은 대규모 군중 동원 행사를 치르는 대신 주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벌써 4차례 심야 열병식을 치르고 있는 만큼 다양한 레이저 조명은 물론 야간 비행까지 능숙하게 보여주고 있는 북한. 거기다 열병식을 방영하는 조선중앙TV의 제작 편집 기술도 상당 수준 발전했다는 평가다. 실제 이 조선중앙TV에서 방영된 영상을 보면 후반부의 열병 비행 같은 경우는 많은 그래픽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게 되면 주민들이 그 영상을 볼 때, 열병식 영상을 볼 때
훨씬 더 멋지고 화려한 어떤 영상 작품을 보는 듯한 느낌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의 변화도 사실 이런 예술적 미를 갖다가 연결시켜서 펼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야간이라고 좀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입고 등장한 흰색 원수복도 하나의 장치로 보여진다. 1953년 7월 휴전 협정 직후 평양에서 전승 열병식을 열었을 때 흰색 원수복을 입고 등장한 김일성 주석을 떠올리기 충분하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열병식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을 때에도 흰색 원수복을 입거나 심지어 원수복에 백마를 타기까지 했다. 결국 이 선대의 전통을 좀 계승하고 이 주민들한테는 좀 훌륭한 리더로 추앙받고 있는, 아무래도 평가 자체가 김정일 국방위원장보다는 김일성 주석에 대한 평가가 더 좋으니까요. 이런 모습을 부각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김일성 주석을 나름대로 비슷한 위치, 그다음에 비슷한 의미로서 본인을 좀 추앙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공을 들인 열병식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 힘과 힘이 치열하게 격돌하는 현 세계에서 진정한 평화는 그 어떤 적도 압승하는 강력한 자위력에 의하여 담보됩니다. 우리는 계속 강해져야 합니다. 어떤 대외적 메시지보다 국방력 강화를 강조한 김정은 위원장. 여기에 핵무기 고도화 필요성과 함께 공세적 핵 교리도 사실상 공식화했다. 우리 핵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열병식 이후에 정론, 노동신문에서 정론이 발표됐는데 그 정론의 내용에는 4월의 사변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이 열병식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메시지를 넣으려고 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단적인 하나의 어떤 표현들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열병식은 대내외적으로 자신의 어떤 통치 역량, 장악력,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공세적인 핵교리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아주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주민을 다독거리며 정통성을 확보하고 군사력 과시는 물론 최고 지도자의 육성을 통한 대내외 메시지 전달의 무대가 된 북한의 열병식. 앞으로 또 어떤 계기에 어떤 모습으로 다시 열릴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 역시 예외가 아닐 텐데요. 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과감하게 창업에 뛰어든 탈북 청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하영 리포터가 만나고 오셨다고요? 어떤 분들인가요? 네, 한경북도 온성 출신의 김리아 씨, 그리고 양강도 해산에서 온 제시킴 씨 만나고 왔는데요. 두 사람 모두 능력도 능력이지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 열정이 참 멋있었습니다. 네, 이 두 청년들은 어떤 분야에 창업을 한 겁니까? 네, 김리아 씨는 꽃, 생활을 보존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제시킴 씨는 간편식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이 과정이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 탈북 사업가 청년들의 좌충우돌 창업 이야기 함께 보시죠.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로 승부수를 던진 탈북 청년 사업가의 보금자리이자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생화가 가장 아름다울 때 이거를 영구 보존 처리해서 3년에서 10년까지 보존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꽃들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꽃이 프리저 무드 플라워입니다. 이쪽은 제가 쓰고 있는 작업실인데 꽃자재들이 전부 들어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다소 생소한 보존화 사업에 뛰어든 김리아 씨입니다. 평소 꽃에 관심이 많았던 김리아 씨는 미국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알리는 활동을 하면서 보존화를 처음 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 관련 자격증을 딴 뒤 지난해에는 과감하게 창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보조나 제작부터 인터넷 광고까지 하루 3시간을 자며 홀로 일해야 하는 고된 시간이었지만 1년 사이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때 200만 원의 자금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 꽃자재에 들어간 돈만 해도 거의 5천만 원 넘게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 대기업들이 저한테 정기 주문으로 해서 직원들 뭐 입사 선물이라던가 뭐 생일 선물이라던가 네. 그렇게 대량으로 주문을 많이 해가세요. 탈북해서 창업을 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좀 출신 성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저희 가정이. 그러다 보니까 졸업하자마자 그냥 바로 강제로 그냥 취직을 시켜버렸고 국가에서 그 취직을 했던 곳이 조금 거의 막노동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매일 고강도 노동에 심한 폭행까지 몸은 물론 마음의 상처도 커졌고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거의 그냥 정신적으로 피폐해져가고 직장을 아예 안 나갔었어요. 북한은 그 직장을 안 나가도 그게 불법이거든요. 김정은이 한창 막 정권을 막 잡으려고 엄청 법을 심하게 할 때였어요. 그래서 보여주기식으로 이게 저 같은 사람들을 출신 성분 안 좋고 백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골라다가 시범 처리, 시범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때 바로 그냥 탈북을 했어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꽃으로 창업을 한 리아 씨. 한국에서 보존화 시장을 키워가겠다며 새로운 꿈을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프리저브도 시장을 넓혀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해서 이런 문화를 더 알리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프리저브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직접 만들어 본 프리저브드 플라워인데요. 이렇게 자신만의 장기를 살려 창업을 한 김리아 씨.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모두가 힘들어할 때 색다른 아이템으로 창업에 성공한 탈북민이 있습니다. 올해로 3년째 식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제시킴 씨. 음식을 통해 남북의 벽을 허물어 보고 싶어서 스타트업 회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희 기업의 모토가 잃어버린 한식의 반쪽을 소개하고 있고 사라져가는 한식의 문화와 레시피를 보존하고 우리 한식 고유의 맛을 조금 살려내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저희가 제품을 생산해서 냉동제품 보관하는 공간이 좀 들어보시겠어요? 네네. 북한의 맛을 알리기 위해 선택한 창업 아이템은 두부밥. 젊은이들의 취향과 1인 가구 등이 늘어난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간편식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시킴 씨가 처음 접한 남한 음식은 북한의 것과 너무 달랐는데요. 그래서 장마당에서 먹던 두부밥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에서 좀 많이 먹고 건강한 곤드레 밥에 북한식 두부밥 피를 융합해서 곤드레 두부밥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북한의 음식의 그 투박함 그대로를 한국 사회 21세기 이 사람들한테 이 문화를 전달하면 소통이 안 돼요. 그걸 받아 못 들이거든요. 어렸을 땐 소녀 가장이던 제시킴 씨는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 장마당에서 약초 장사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장 경제를 경험하게 됐고 돈을 버는 재미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업에 뛰어들었지만 현실은 생각과 많이 달랐습니다. 제품 생산해서 판매를 하려면 제조업이나 등등 이런 이제 식품 산업만의 이제 허가 있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정말 OEM 맡기려고 엄청난 공장 찾아다녀보고 근데 그럴 수 있는 한계에 딱 부닥치게 되다 보니까 너무 정말 힘들었고 엄청난 이제 허들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현실의 벽을 뛰어넘기 위해 제시킴 씨는 직접 공장 운영과 생산에 나섰습니다. 아직은 소규모지만 제시킴과 직원들은 당찬 사업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나 진짜 그거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다. 긍정적인 이미지, 경험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한반도가 전 세계인의 관심의 중심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역까지 조금 관심이 넓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온갖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탈북 청년들. 하나 된 한반도에서 남북 청년 모두가 더 큰 꿈을 그릴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뉴욕타임스 선정 베스트셀러 소설이었죠. 파칭코.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 파란만장하게 살아온 한인 이민 가족의 4대에 걸친 연대기가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요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이 파칭코 주인공들 못지않게 드라마 같은 삶을 살아온 제1교포 출신 탈북 작가에게서 제1동포 북송에 얽힌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번 주 유튜브 남북의 썰 잠시 만나보시죠. 드라마 파칭코 네. 들어보셨죠? 예. 제1교포분들 중에 이 파칭코 관련된 일, 직업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던데 일본 사회에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직업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이 북한이 이런 이른바 북송 사업, 그 제1교포를 대상으로 하는 이거를 했을까요? 6.25를 겪고 나서 경제력, 뭐 경제적 토대. 그러니까 저 청년이 그때 모체가 돼가지고, 자, 우리 공화국의 품으로 갑시다. 제1동포들이 조국으로 돌아오려는 염원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하신 뜨거운 말씀에 완히 고무된 동포들은 귀국 휴전 투쟁을 전통포적인 운동으로 벌였습니다. 그 느낌 아직도 좀 기억이 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께서 도착을 하셔가지고 첫날 밤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는데 돈 산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 지경인 줄은 몰랐다. 북한의 핵 위협을 받고 보니 안보 없이 미래 없다는 역사의 교훈, 새삼 떠올리게 됩니다. 네, 최근 평양에 새로 만들어진 분수가 있는데 그저 평화롭게 멋진 쇼를 보여주네요. 이 영상 전해드리면서 오늘 남북의 창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